일본의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은 순간의 실수로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고 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만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해당 사건이 잊혀질 때쯤 우연히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게 되고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일본 경찰은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은 도쿄와 오사카의 2대 도시권 사이에 있는 일본 제3의 대도시권입니다. 오늘은 아이치현의 작은 도시 가니에정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9년 5월 2일 일본 아이치현 가니에정.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아침의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빵집으로 들어오고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매장에서 손님을 맞아야 할 야마다 마사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장은 같은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마사키의 약혼녀를 불러 마사키가 왜 아직 출근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마사키의 약혼녀가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일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성실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점장은 마사키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낮 12시 여전히 마사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점장은 슬슬 마사키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무작정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마사키의 집은 빵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점장은 직접 마사키 집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점장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 역시 초인종을 누르며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런데 이때 좀 전과 달리 집안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경찰은 다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한 사람은 바로 마사키의 동생 야마다 이사오였습니다. 그는 손발이 묶인 채 현관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사오의 목에는 6군데나 되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의 윗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사오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합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괴한이 어머니와 형은요? 어디 있어요? 경찰은 즉시 지원을 요청하고 집안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사오의 형 마사키가 겁에 질려 숨어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에요. 이제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 순간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던 남성이 거실로 나 있는 문을 통해 빠르게 밖으로 도망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겁에 질려 패닉에 빠져있던 마사키가 놀라 도망친 거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다시 수색을 이어갑니다. 방에 들어서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누구지? 마침 현장에 도착한 지원 병력이 그의 신원을 밝혀냅니다. 그는 바로 이사오의 형 26세 야마다 마사키였습니다. 후에 진행된 부검에서 그의 사인은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집니다. 마사키가 죽었다면 방금 거실에서 도망친 남성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이사오에게 가 괴한의 인상착의를 묻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공격을 당해 범인 얼굴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괴한이 밤새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좀 전에 거실에서 도망친 남성이 범인이었음을 직감합니다. 눈앞에서 범인과 맞닥뜨렸지만 바로 앞에서 범인을 놓치고 만 거죠. 범인이 도망치고 10분이 지난 후에야 일본 아이치현 경찰은 마사키 집을 중심으로 8km 이내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그러나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색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치현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다시 사건 현장으로 향합니다. 야마다 마사키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57세 키요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범인은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세탁기와 욕조를 이용해 옷과 수건을 세탁했죠.
게다가 장갑을 낀 듯 현장에 지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치밀했던 자가 현장에 자신의 후드티 한 벌을 두고 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봅니다. 뭔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담요를 젖히자, 아! 마사키의 어머니, 키오코였습니다. 경찰이 그토록 찾던 그녀가 숨진 채 담요에 쌓여 옷장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키오코 옆에는 그녀가 기르던 고양이가 배가 갈라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탓에 다음날이 되어서야 겨우 키오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증언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사건이 5월 1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인 야마다 이사오를 만나기 위해 그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공격을 당했어요. 범인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돈을 요구했는데 일본어가 영 어색한 게 일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다시 사건 현장인 마사키의 집으로 갑니다. 주방에는 식사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태연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 듯 했습니다. 경찰은 마사키와 키오코, 두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O형 혈액형과 DNA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DNA를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비교 대조해 보지만 일치하는 이를 찾지 못합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2009년 5월 15일 수사는 진척 없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사건 관련 세부 사항과 범인이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후드티를 대중에 공개합니다. 후드티는 라지 사이즈로 나고야의 한 의료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1000엔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해 주로 젊은 세대에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경찰이 공장에 문의한 결과 같은 색상, 사이즈의 후드티는 500벌 남짓 판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후드티에 누런 때자국이 선명하게 있고 땀 냄새가 짙게 배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범인이 무척 게으르고 잘 씻지 않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범인은 170에서 175cm의 키에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 체격을 가진 20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도구는 스패너와 커터칼이었으며 범인은 현금 20만엔과 시계를 하나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자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금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잠정결론 내립니다. 경찰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범인의 윤곽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이 바로 눈앞에서 범인을 놓친 점, 다음날이 되어서야 어머니 키오코를 발견한 점 등으로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맹비난합니다. 경찰은 현상금 300만엔을 걸고 관련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냅니다. 이후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지지만 대부분 현상금을 노린 허위 제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반년 후인 2009년 11월까지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300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5,400명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지만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어느덧 2012년이 됩니다. 2012년 10월 19일 일본 미에현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차를 도둑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곧바로 도난 차량을 추적해 범인을 체포합니다. 범인은 29세 임진화로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인입니다. 그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6만엔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고 그보다 전에는 동료의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학생 시절 임진화는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들이 그다지 고가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 그는 지금까지 모두 가벼운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량 절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범죄에 속하죠. 2012년 11월 미에현 경찰은 임진화의 DNA를 채취해 다른 범죄 사실은 없는지 조회해 봅니다. 잠시 후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2009년 아이치현에서 발생한 히오코 마사키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 DNA와 임진화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추궁의 임진화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범행 동기는 경찰의 예상대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임진화 1983년 7월 산둥성 진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화는 외동 아들로 그의 부모는 모두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임진화는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하지만 수학 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003년 10월 부모의 권유로 임진화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평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였기에 그 역시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임진화의 목표는 일본에서 4년제 국립대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먼저 교토에 있는 어학원에 들어가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대학 진학에 실패한 임진화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2004년 3월 임진화는 어학원 등록금 30만 엔을 냅니다. 등록금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고작 몇만 엔 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지만 부모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굳은 결심이 무색하게 얼마 안가 돈이 다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는 부모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돈이 다 떨어졌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에 그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습니다. 2004년 4월 배고픔에 지친 임진화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훔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편의점 직원에 들켜 경찰에 넘겨집니다. 임진화는 김밥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학원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이날 이후로 임진화는 학교에서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수업만 듣고 이외의 시간은 혼자 지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1년 5개월 후 임진화는 시즈오카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 서류 중 고등학교 성적표가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소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그는 대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진화는 서둘러 중국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해 빨리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내라고 재촉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 기간이 지나고 맙니다. 이렇게 그는 시즈오카 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놓치고 다시 한번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2006년 4월 임진화는 미에현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 학비가 34만 엔이었는데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외곽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렌트합니다. 이후 임진화는 줄곧 미에현에서 생활합니다. 2008년 임진화는 다시 돈 문제에 부딪힙니다. 학비는 1년이나 밀렸고 집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제도 밀리기 일쑤였고 자주 수업에 빠졌습니다. 임진화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엉망이 된 유학 생활에 대해 부모님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죠. 2008년 12월 31일 임진화는 한 일식집에서 바닷가재를 훔쳐 경찰에 체포됩니다.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 20만 엔을 선고합니다. 몇 달 뒤 그는 옷가게에서 여성 옷을 훔치다 걸립니다. 임진화의 계속되는 절도 행각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 발 물러나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면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말하는 게 도둑질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대체 임진화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까요? 2009년 2월 8일 임진화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수업 일수가 모자라 유급될 위기에 빠지죠. 그는 우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그동안 밀렸던 학비를 냅니다. 2009년 4월 27일 임진화는 그간 절도죄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습니다. 경고장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대학에서 퇴학시키고 일본에서 추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야.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임진화가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혼이야 좀 나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임진화는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한다.
임진화는 돈을 훔쳐서 벌금을 내기로 합니다. 2009년 5월 1일, 임진화는 스패너와 커터칼을 품에 넣고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전차를 타고 나고야로 갑니다. 나고야에 도착한 그는 목표물을 찾아 주위를 배회합니다. 그러던 중 만만해 보이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 뒤를 쫓아 간이해정역까지 따라갑니다. 하지만 역에 도착한 그녀는 마중 나온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밤 10시, 목표물을 찾아 계속 거리를 헤매던 임진화의 눈에 어느 집 문 앞에 서 있는 고양이가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임진화는 열린 문 사이로 집안을 살펴봅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이 바로 피해자 키요코와 마사키의 집입니다. 57세의 키요코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독립해 따로 살고 있고 둘째 아들 마사키와 막내 아들 이사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키요코는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아들이 혹여 출출할까 주방에서 먹을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불청객 임진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세요? 놀란 그녀가 소리칩니다. 임진화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화가 도망치려 하는데 키요코가 달려와 덥석 그의 옷을 움켜잡습니다. 임진화는 그녀를 떨쳐내려 하지만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임진화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한 임진화는 스패너를 꺼내 키요코를 향해 휘두릅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키요코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마침 귀가한 마사키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엄마가 괴한의 습격을 받는 모습을 본 마사키는 임진화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임진화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임진화의 마스크가 벗겨집니다. 임진화는 자기 얼굴을 본 마사키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임진화는 마사키를 결박하고 부엌으로가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마사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때 임진화의 귀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신경을 끄어대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임진화는 고양이를 죽이고 키요코와 고양이를 함께 옷장에 넣고 담요로 덮어둡니다. 그리고 마사키를 방으로 옮깁니다. 키요코와 마사키를 다 옮긴 임진화는 옷을 빨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모든 정리를 끝낸 임진화는 급 허기가 집니다. 임진화는 주방으로 가 키요코가 아들 마사키를 위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배까지 든든히 채운 임진화는 키요코의 가방에서 현금 20만엔과 시계를 훔칩니다. 임진화는 배까지 부르자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여기서 묵기로 합니다. 새벽 2시 25분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막내 아들 이사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오가 현관에 들어서자 갑자기 누군가 이사오에게 달려듭니다. 바로 임진화였습니다. 임진화는 커터칼을 휘두릅니다. 이사오는 최선을 다해 맞서지만 임진화에게 바로 제압당하고 맙니다. 임진화는 이사오를 결박하며 묻습니다. 돈 어딨어?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피를 많이 흘린 이사오는 결국 정신을 잃고 임진화는 핏자국을 닦고 주변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이제 이 집에 올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 임진화는 그대로 잠이 듭니다. 다음날 낮 12시 마사키가 일하는 빵집 점장이 경찰과 함께 마사키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잔인한 범행이 드러나죠. 하지만 경찰의 순간 실수로 임진화를 놓치고 맙니다. 도망친 임진화는 훔친 돈으로 벌금을 냅니다.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는 오히려 공부에 열중합니다. 2011년 대학을 졸업한 임진화는 미해현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합니다. 그는 성실했고 직장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죠. 임진화는 자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해 일본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합니다. 2012년 봄, 임진화는 결혼할 예정이라며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임진화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는 미해현 교외에 위치한 한 건축회사에 다시 취업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임진화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또 도둑질을 계획합니다.
2012년 10월, 임진환은 차량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 그의 DNA가 2009년에 일어났던 아이치현 모자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3년 반 만에 범인이 잡히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만약 임진아가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혹은 중국으로 도망쳤다면 키요코 마사키 모자 살인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무모하고 잘못된 탐욕으로 그는 결국 경찰에게 잡히고 맙니다. 2014년, 임진환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1월 19일,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아이치현 모자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야마다 이사오와 임진화의 가족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裁判ではどんなことを望まれますか？その死刑ですね。我们也想象到了，有这个思想准备。 2015년 2월 20일, 나고야 지방법원은 임진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임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나고야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진화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도쿄 대법원은 원심이 임진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야마다 이사오는 어머니와 둘째 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후 임진화는 언론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피해자 가족과 내가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현재 그는 나고야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2008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를 동시에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난 모녀. 하지만 한 남자의 등장으로 모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어느 날 밤, 모녀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모녀의 옆방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 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은 바로 대개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싱가포르 역시 지난 15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이순. 이순은 2019년 기준 인구 24만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 북부 지역의 북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주거도시입니다. 2008년 9월 18일 저녁 8시 무렵 11번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남녀가 싸우는 듯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말다툼 도중 몇 번이나 크게 대개를 말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저 흔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녀는 한동안 큰 소리로 다투더니 이내 소리가 잦아듭니다. 이웃들은 잠시의 소란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자리에 듭니다. 잠시 후 밤 12시 35분, 아파트에도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 정적을 깨고 한 녀석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여성이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진짜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 주민이 서둘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순간 쿵! 여성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경찰은 아파트에서 떨어진 여성을 발견합니다. 여성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가까이 다가가 여성이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여성에 대해 묻지만 그는 여성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고 맨 꼭대기층인 12층부터 한 층씩 내려오며 집집마다 탐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12층부터 7층까지 조사하지만 아직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6층을 조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6층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이 집에서 문제가 일어났음을 직감한 경찰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을 두드리고 불러보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안에서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남성은 자신을 왕씨라고 소개하고 현관문에 피는 자신이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손을 베어 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그의 손을 확인합니다. 확실히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지만 과일을 깎다가 다친 상처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 놀라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집안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온 사방에 피가 흥건했고 침실에는 2명의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침대 위에, 다른 한 명은 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방으로 가보니 옆방 역시 온통 피투성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10대 소녀를 발견합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여성까지 피해자만 모두 4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낮은 범죄율로 자랑하죠. 이런 참혹한 사건 현장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싱가포르 경찰은 도심 주거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댑니다. 이때 경찰의 움직임에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소녀가 미세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소녀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집에서 다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은 경찰에게 문을 열어준 왕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왕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4명은 모두 중국인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중국 대사관의 협조하에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침실 침대 위에 있던 여성의 이름은 장맹, 당시 나이 42세. 그녀는 1966년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맹은 해운업에 종사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딸을 1명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장맹은 남편과 이혼합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딸과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침실 문 옆에 쓰러져 있던 여성은 장맹의 딸 17세 소녀 풍건우입니다. 2007년 12월 풍건우는 어머니 장맹을 따라 싱가포르로 유학 왔습니다. 풍건우의 친구들은 풍건우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좋아 그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건 처음에 나온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진 여성은 양첩, 당시 나이 36세. 양첩은 2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싱가포르로 오기 전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녀 역시 큰딸의 미래를 위해 큰딸과 함께 싱가포르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있다가 발견된 10대 소녀는 양첩의 큰딸로 이름 이미려, 당시 나이 15세. 병원으로 이송된 이미려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리어는 싱가포르로 유학 온 뒤로도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42세 장맹, 장맹의 딸 17세 풍건우, 36세 양첩, 양첩의 딸 15세 이미려, 이렇게 2 모녀는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 그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집을 렌트한 사람은 장맹입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비싼 생활비를 줄여보고자 장맹이 양첩 모녀에게 남는 방을 세놓아 2 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 왕직원, 당시 나이 42세. 그는 1966년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직원은 싱가포르로 오기 전 천진 항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1명 있는데 이혼 당시 양육권을 뺏겨 아들은 전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왕직원이 싱가포르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왜 싱가포르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는 그가 어떻게 피해자들과 함께 아파트 6층에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는 무슨 관계이고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에 중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직원과 피해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문의 용의자 왕직원은 양첩의 남자친구이며 그들이 함께 쇼핑하는 걸 봤다는 사람부터 그들이 친밀하게 데이트하는 걸 봤다는 사람까지 그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양첩의 가족과 지인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양첩의 가족은 왕직원은 장맹의 남자친구이며 장맹이 왕직원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왕직원과 장맹이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이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별별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왕직원은 양첩과 장맹 모두의 남자친구였으며 오랫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양첩과 장맹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두고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싱가포르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공개합니다. 왕직원은 장맹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중국 천진 출신으로 1966년 주식을 하다가 알게 됩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5년 왕직원이 이혼하자 장맹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장맹은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직원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고 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왕직원은 아무래도 장맹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장맹을 추궁했고 장맹이 아직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왕직원은 장맹에게 이별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맹은 끈질기게 왕직원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다시 당신을 만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렸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맹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씁니다. 나는 왕직원을 사랑합니다. 그와 결혼할 거예요. 왕직원은 혈서까지 쓰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맹의 행동에 크게 감동받습니다. 장맹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낀 왕직원은 자신도 장맹에 대한 마음을 맹세하겠다며 장맹의 얼굴을 자신의 등 뒤에 새깁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장맹은 여전히 혼인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엄연한 불륜이었죠. 이들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맹의 남편 풍씨에게 발각됩니다. 풍씨는 공무원입니다. 그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풍씨는 아내 장맹에게 왕직원과 함께 삼자대면하자고 합니다.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장맹의 남편 풍씨는 아내 장맹에게 자신과 왕직원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장맹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왕직원을 선택합니다. 풍씨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결정합니다. 풍씨가 장맹과 갈라서겠다고 하자 장맹의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장맹의 부모는 질이 좋지 않은 왕직원이 순진한 딸을 꼬드겨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며 왕직원의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고용해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힘들어진 왕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만 위안, 우리 돈 약 7,300만 원을 챙겨 장맹과 함께 다른 도시로 도망갑니다. 2007년 장맹은 결국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풍씨가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장맹은 다시 전 남편 풍씨에게 돌아가 극진히 그를 돌봅니다. 그러던 중 장맹은 딸 풍건우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 장맹과 딸 풍건우는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장맹이 딸과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왕직원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도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2008년 잠시 일 때문에 중국에 들어갔던 장맹이 다시 왕직원을 찾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갑니다. 장맹은 왕직원에게 함께 싱가포르에 가자고 말합니다.
장맹의 제안에 왕직원 역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맹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합니다. 2008년 7월, 왕직원이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따로 비자가 없었던 그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중간 중국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장맹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왕직원은 장맹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달여 만에 그가 사랑하는 이를 죽이고 싱가포르와 중국, 양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중심에 설 줄 말이죠. 싱가포르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한 단서를 바탕으로 왕직원이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 묻은 칼 4자루를 발견합니다. 왕직원은 범행 도중 흉기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하는 기행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들에게 아주 큰 원한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왕직원의 연인 장맹은 48곳이나 찔렸고 그중 6곳이 치명상이었으며 장맹의 딸 풍건우는 45곳이나 찔렸고 그중 12곳이 치명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양첩의 딸 이미려도 41곳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6층에서 떨어진 양첩은 가장 상처가 적었는데 주로 손에 상처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왕직원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 동기와 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직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피의자 왕직원, 한 사람의 주장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왕직원은 진심으로 장맹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그녀를 따라 싱가포르로 옵니다. 그가 싱가포르에 도착하자 장맹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장맹은 왕직원에게 고가의 가방과 옷, 신발 등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장맹을 사랑했던 왕직원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물건들을 다 사주다 보니 어느새 퇴직금으로 받은 40만 위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불안해진 왕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돈이라도 아껴 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죠. 왕직원은 자신의 결심이 무색하게 사흘 만에 2,800위안, 우리 돈 약 51만 원을 써버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던 왕직원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서에 의뢰하려 했지만 의뢰비만 1만 위안, 우리 돈 약 184만 원이 들었습니다. 왕직원은 연인 장맹에게 도와달라며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직원의 요청을 거절한 장맹은 왕직원에게 자신과 왕직원의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되도록 방 안에서만 지내라고 요구합니다.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다니라고 말하죠. 이날 이후 왕직원은 방 안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장맹은 특히 딸 풍건우가 집에 있을 때는 왕직원이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맹의 딸 풍건우는 왕직원 때문에 자기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해 왕직원을 증오했습니다. 왕직원이 선물을 사주며 풍건우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직원이 지내는 방에는 따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왕직원은 비닐봉지와 신문지를 이용해 용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모두 나가면 그제야 용변이든 비닐봉지와 신문지를 처리할 수 있었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장맹은 왕직원이 방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속옷조차도 말이죠. 만약 옷을 입다 걸리면 장맹은 미친 듯이 왕직원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왕직원에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장맹이 세상을 떠난 이상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직원이 말합니다. 전 장맹의 노예나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사람들이 집에서 모두 나가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집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장을 봐와서 밥까지 지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전 제대로 된 음식도 먹을 수 없었죠. 항상 장맹과 풍건우가 남긴 걸 먹어야 했어요. 경찰이 왜 그렇게 생활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왕직원이 이어서 말합니다. 직장을 나오며 받은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려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장맹이 걸핏하면 절 빈털털이라고 무시하며 깔봤지만 장맹이 집을 나오면
마땅히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참아야만 했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장맹이 갑자기 대게가 먹고 싶으니 사오라고 시킵니다. 해산물이 흔한 싱가포르에서도 대게는 가격이 꽤 나가는 음식입니다. 가뜩이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게를 사오라는 건 왕직원에게 너무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장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왕직원은 하는 수 없이 700위안, 우리 돈 약 13만원을 주고 대게 2마리를 삽니다. 장맹과 풍건우는 왕직원이 사온 대게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왕직원에게는 조금 더 주지 않았죠. 며칠 후 장맹은 또 대게가 먹고 싶다며 왕직원에게 대게를 사오라고 말합니다. 왕직원은 더 이상 돈이 없다며 그녀의 심부름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맹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습니다. 궁지에 몰린 왕직원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비싼 대게 대신 그보다 값이 싼 생선 몇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직원이 대게가 아니라 생선을 사오자 장맹이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이 거지 같은 게 돈도 없으면서 대체 싱가포르는 왜 온 거야? 빈대 같은 놈! 장맹의 막말에 왕직원도 이번만큼은 참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다툽니다. 밤 9시 싸움이 잦아들고 가까스로 진정된 왕직원과 장맹은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왕직원은 생각할수록 분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를 위해 퇴직금까지 다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날 향한 모욕과 조롱뿐이라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왕직원은 화를 식히기 위해 부엌으로가 세수를 합니다. 싱크대에서 씻고 있는 왕직원의 눈에 선반에 놓여있는 칼이 들어옵니다. 칼을 보자 왕직원은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왕직원은 칼을 들고 침실로 가 잠이 든 장맹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장맹의 딸 풍건우는 침실에서 나는 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풍건우가 침실문을 엽니다. 그 모습을 본 왕직원은 재빨리 풍건우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그녀를 찌릅니다. 잠시 후 양첩의 방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야 왕직원은 집에 장맹 모녀 말고도 양첩과 그녀의 딸 이미려가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왕직원은 양첩의 방으로 갑니다. 양첩은 왕직원이 방에 도착하기 무섭게 딸 이미려를 두고 혼자 빠르게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왕직원은 방에서 혼자 떨고 있는 이미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고 양첩을 찾아 나섭니다. 왕직원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양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양첩의 방으로 돌아오니 양첩의 딸 이미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려는 왕직원이 엄마 양첩을 찾으러 간 사이 기회를 틈타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왕직원은 화장실에서 이미려를 발견합니다. 그때 쿵 하는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왕직원은 베란다 밖으로 양첩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이 커지자 왕직원은 재빨리 짐을 꾸려 집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현관문에 그의 손에 묻어있던 피가 묻은 것입니다. 하지만 왕직원보다 경찰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경찰은 이미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고 집집마다 탐문조사에 나선 뒤였습니다. 도망치려던 왕직원은 경찰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왕직원의 진술입니다. 이것은 왕직원의 일방적인 진술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왕직원은 장맹과 장맹의 딸 풍건우는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양첩과 양첩의 딸 이미려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자신이 뭘 했는지 자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경찰이 묻습니다. 양첩을 베란다에서 밀어떨어뜨린 거 아니야? 왕직원은 절대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다시 철저히 조사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왕직원의 진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양첩의 손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모두 칼자국이었습니다. 베란다 외벽에 있는 대나무에도 피자국이 있었죠. 검사 결과 모두 양첩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양첩은 왕직원을 피해 베란다 밖에 있는 대나무를 잡고 숨습니다. 그런데 금방 왕직원에게 들켜버리죠. 왕직원은 대나무를 잡고 버티고 있는 양첩의 손을 칼로 마구 찔러 그녀를 떨어뜨립니다. 즉,
양첩 역시 왕직원이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천운으로 살아남은 이미려는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생존자입니다. 이미려는 왕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직원은 양첩과 이미려가 있는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들이 있는 방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려의 말에 따르면 양첩과 이미려는 옆방에서 나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 두려움의 공포로 방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왕직원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무자비하게 양첩과 이미려를 공격합니다. 양첩과 이미려는 있는 힘을 다해 왕직원에게 저항했고 왕직원이 빈틈을 보인 사이 양첩이 먼저 재빨리 도망갑니다. 엄마 양첩이 도망간 사이 이미려는 왕직원을 발로 걷어차고 화장실로 도망칩니다. 왕직원은 이미려를 바로 쫓아가 공격합니다. 양첩과 이미려가 지내던 방문 바깥쪽 손잡이에 장맹, 풍건우 그리고 왕직원 세 사람의 피가 발견됩니다. 이는 이미려의 말대로 왕직원 스스로 양첩과 이미려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칼 4자루에 묻은 혈흔에서 DNA를 추출해 조사합니다. 한 자루에서는 장맹과 풍건우, 왕직원의 DNA가, 또 다른 칼에서는 양첩과 이미려의 DNA가 나옵니다. 왕직원은 장맹과 풍건우를 죽인 뒤에는 머리가 새하얘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왕직원은 칼을 바꾸면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경찰은 왕직원이 장맹과 풍건우를 죽인 뒤 범행에 사용한 칼이 무뎌졌다는 것을 느끼고 부엌으로 가서 칼을 바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왕직원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세탁기에 버립니다. 그리고 샤워를 한 뒤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바르기까지 합니다. 왕직원은 이렇게 흉기를 숨기고 도망칠 준비를 하죠. 왕직원이 보인 일련의 행동을 보면 패닉에 빠졌었다고 하기엔 그의 행동은 너무 차분하고 치밀했습니다. 왕직원의 심리 변화는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왕직원은 장맹의 얼굴을 자신의 등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왕직원은 양쪽 팔뚝에 사신과 독사를 새깁니다. 경찰은 사신은 죽음을, 독사는 장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의 마음에 장맹에 대한 원한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2011년 11월 22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은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일 뿐 별 문제 없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왕직원의 변호사는 왕직원이 장맹과 풍건우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왕직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왕직원은 오랜 시간 장맹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다 잃었지요. 장 씨의 가족으로부터 온갖 괴롭힘과 핍박을 받은 왕직원은 극도의 신경쇠약 상태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변호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내세워 관련 문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주장대로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왕직원은 종신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재판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장맹과 풍건우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왕직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양첩과 이미려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합니다. 왕직원은 양첩과 이미려를 살해하기 전 부엌으로 가 날이 날카로운 칼로 바꾸는 치밀함과 용의주도함을 보입니다. 또한 왕직원의 진술을 다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무시하고 핍박한 것은 장맹과 풍건우이지 양첩과 이미려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죠. 재판부는 이에 왕직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해당 판결이 언론을 통해 중국과 싱가포르에 알려지자 싱가포르 국민들은 장맹과 풍건우 사건에서 왕직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것을 두고 싱가포르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장맹과 그녀의 딸 풍건우의 몸에만 모두 93곳의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사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형은 너무 지나치다며 왕직원 역시 항소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왕직원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 왕직원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출한 자료 역시 왕직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장맹, 풍건우 사건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해당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양첩의 딸 이미련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싱가포르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몸에는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는 듯 많은 흉터가 남았지만 무사히 학업을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중국과 일본 양국을 공포에 빠뜨린 희대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총 3명으로 모두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 법원이 중국인에게 처음으로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3년 8월 19일 중국 요녕성 요냥시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는 백탑구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 사장으로 직원이 수상하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게 직원이 아무래도 좀 수상해요.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얼마 전에는 비싼 오토바이를 샀더라고요. 그다지 성실한 편도 아니라 어디서 도둑질을 한 건 아닌가 해서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동차 정비소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한 직원은 경찰을 보자마자 냅다 도망부터 갑니다. 경찰 2명이 바로 뒤쫓아가 격투 끝에 그를 잡습니다. 확실히 뭔가 캥기는 게 있군.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합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를 좀도둑쯤으로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름 상용강, 요녕성 심양 출신 맞아?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을 팔아 돈이 좀 생겨 그걸로 산 거예요. 그가 동북 사투리를 쓰고 있긴 했지만 심양 쪽 말투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단박에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경찰은 그가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곧 가짜라는 걸 알아내죠.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고 추궁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름 왕양, 나이 21살, 길림성 장춘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 중에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려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2달 전쯤 6월 19일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가족이 살해된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 범행 도구가 나왔는데 제가 룸메이트에게 사준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괜히 용의자로 몰릴까봐 겁나 그 길로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왕양의 말은 어딘지 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왕양과 왕양이 말한 후쿠오카 사건에 대해 조사합니다. 신원조회 결과 그의 이름은 왕양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범인의 얼굴과 왕양의 얼굴이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조사가 계속되고 10시간 후 왕양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일본에서 친구 2명이랑 범행을 저질렀어요. 친구 1명은 같이 중국으로 왔고 다른 1명은 아직 일본에 있어요. 경찰은 왕양이 제공한 단서에 따라 공범 양닝이 있는 북경으로 갑니다. 양닝은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장춘과 북경을 오가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28일 중국 경찰은 북경에 있는 한 호텔에서 양닝을 체포합니다. 이제 남은 공범은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웨이웨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밝혀진 진실에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왕양, 양닝 웨이웨이 3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함께 20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오후 2시 25분 일본 후쿠오카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하카다항 하코자키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바다에 사람이 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은 즉시 하코자키 부두로 출동하는 동시에
해안경비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해안경비대는 하코자키 부두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합니다. 오후 6시, 수색 끝에 부부로 보이는 성인 남녀 2명과 남자아이 1명, 그리고 여자아이 1명 총 4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피해자들의 손목과 발목은 움직일 수 없게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나일론 끈 또는 넥타이로 묶여 있었고 4명 모두 몸에 무거운 아령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후두부가 함몰되고 얼굴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이 온통 멍투성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은 생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한눈에 타살임을 확신합니다.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곳에 유기했군. 피해자들의 처참한 모습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먼저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얼마 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이들은 모두 일가족으로 드러납니다. 41세 마츠모토와 그의 아내 40세 치카, 그리고 큰아들 11살 카이와 딸 8살 히나입니다. 경찰은 치카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치카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 오전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전날 6월 19일 저녁 6시 30분쯤에 치카가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8시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후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주변 이웃의 말에 따르면 19일 밤 1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20일 새벽이죠. 마치모토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꼭 남자들이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경찰은 20일 새벽 무렵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치모토의 집은 2층 주택입니다. 경찰은 1층 창틀과 방바닥에서 여러 개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범인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현관, 계단, 침대 등에서 다수의 혈흔과 집 곳곳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무늬의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화장실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유리 파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계단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청소기가 없어진 걸로 보아 범인이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청소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 컴퓨터 장신구 등의 물건은 집에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과 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츠모토 가족이 발견된 다음 날인 6월 21일,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마츠모토 부부의 사이는 익사였습니다. 아내 치카의 목에선 비닐끈에 의해 졸린 자국이, 그녀의 손톱에선 남성 2명의 DNA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생전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카이와 히나의 사이는 질식사였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10kg짜리 아령과 30kg 쇳덩어리가 달려 있었는데 이는 물 위로 떠오르는 걸 막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마츠모토 가족에 대체 얼마나 큰 원한이 있길래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사건 발생 4일 후 2003년 6월 24일 브리지스톤 구름의 공장 주차장에서 마츠모토의 벤츠 차량이 발견됩니다. 차 실내와 트렁크는 청소한 듯 깨끗했습니다. 경찰은 마츠모토의 차 안에서 마츠모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DNA를 찾아냅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츠모토와 그의 가족에 대해 조사합니다. 마츠모토와 치카는 후쿠오카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1990년 5월에 결혼해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마츠모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돈으로 후쿠오카시 주오구와 히가시구에 한식당을 차립니다. 마츠모토의 한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유명인들이 찾아오고 TV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마츠모토는 꽤 큰 돈을 벌게 되죠. 하지만 2001년 광우병 소동이 일어나면서 주오구와 히가시구에 있는 두 식당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츠모토는 은행에 집을 담보로 4천만 엔을 대출받습니다. 그는 이 빚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아내의 친척과 함께 야심차게 여성 의류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자 마츠모토는 사채에 손을 대게 되고 700만 엔을 빌리기도 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빚쟁이들이 회사와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웃들 역시 마츠모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츠모토의 아버지와 삼촌은 이전에 잠시 조직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마츠모토는 결국 좋지 않은 일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약과 음란물을 팝니다. 마츠모토는 1993년에서 1999년 사이에 자신과 가족들 앞으로 2억 엔이나 하는 생명보험을 듭니다. 경찰은 사채업자와 마츠모토의 불법 온라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불러 조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딱히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누군가의 소행이 아닐지 의심도 해보지만 남은 마츠모토의 가족 중에서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츠모토는 친척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었는데 마츠모토와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보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몸에 묶여있던 수갑과 아령을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수갑은 대만째로 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츠모토 집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2일 전, 남성은 마트에서 4개의 수갑과 2개의 아령을 삽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2003년 7월 22일,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해 배포합니다. 일주일 만에 70여 건이 넘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집니다. 이 중 경찰의 이목을 끄는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후쿠오카에 있는 일본 어학원에 다니는 왕량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용의자의 얼굴과 무척 닮았다는 제보였습니다. 10일 후 8월 3일, 일본 경찰은 왕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갑니다.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왕량에 대해 조사합니다. 왕량, 당시 나이 21세, 길림성 장춘 사람입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2002년 3월, 그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은 유복했습니다. 왕량은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그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의 유학을 선택합니다. 왕량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매일같이 카지노와 바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2003년 5월, 왕량은 잇따른 무단 결석과 학비를 내지 않아 결국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량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학교에 다니는 척 계속 용돈과 학비를 받습니다. 이후 왕량의 부모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그들은 아들 왕량에게 당장 중국으로 돌아오라며 더 이상 용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당시 왕량은 양닝이라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양닝, 당시 나이 23세, 그 역시 길림성 장춘 사람입니다. 그는 왕량보다 2년 먼저 일본에 유학와 일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왕량과 양닝의 부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본래 양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량을 만난 뒤부터 완전히 변해버리죠. 매일 왕량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2003년 4월, 양닝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를 휴학하고 후쿠오카 시내의 한 라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후인 6월 24일, 왕량과 양닝은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에서 채취한 DNA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DNA를 비교합니다. 분석 결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양닝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세 번째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웨이웨이, 당시 나이 23세, 그는 허난성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산가입니다. 웨이웨이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자 일본의 첨단 기술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안고 2001년 4월 후쿠오카의 한 일본 어학원에 입학합니다. 2002년 4월, 웨이웨이는 일본의 컴퓨터 전문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 후보에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1년 뒤인 2003년 무렵부터 웨이웨이는 학교에 자주 빠지고 중국인 여성들과 잦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 당시 웨이웨이는 26만 엔을 훔치기도 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계약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의 여자친구에게 무력을 행사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웨이웨이는 PC방에서 같은 중국인 유학생 왕량과 양닝을 알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급격히 가까워진 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늘 함께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웨이웨이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파트 비상계단 철문을 열어놓기 위해 특별히 제작해 만들어뒀던 쇳덩어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확인 결과 바다에서 마츠모토의 아내 치카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의 몸에 달려있던 쇳덩어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웨이웨이가 범행 전
해당 쇳덩어리를 훔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웨이웨이의 행방을 쫓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웨이웨이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13만 엔을 빌립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죠. 2003년 8월 6일 출국 2시간 전 웨이웨이는 공항으로 가던 중 시비가 붙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이후 DNA 분석을 통해 웨이웨이가 범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웨이웨이는 범행을 일체 부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체포된 왕량과 양닝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들의 소식을 접한 웨이웨이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럼 세 사람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왕량, 양닝, 웨이웨이 세 사람은 말이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일본 유학 생활은 무척 단조로웠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특별함은 없었죠. 세 사람은 무료한 학교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유흥에 빠집니다. 유흥에 빠진 그들은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마구 써댑니다. 학비 생활비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써버리죠. 경제적 압박을 받던 세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세 사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선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같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훔친 돈으로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만납니다. 사실 웨이웨이의 집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돈 때문에 굳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었죠. 부모님께 말하면 혼이야 좀 나겠지만 바로 용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왕량 양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범죄는 단순한 놀이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03년 5월 초, 세 사람은 제대로 한탕 해보기로 합니다. 목표는 양닝이 아르바이트하는 라멘집입니다. 하지만 안면이 있으면 금방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목표를 바꿉니다. 양닝이 말합니다. 내가 진짜 돈 많은 집을 찾았어. 라멘집에서 약 700m 떨어져 있는데 엄청 부자 같아. 가족은 모두 4명이고 성인 남자는 마츠모토라는 사람 1명뿐이야. 우리 이 집으로 하자. 범행 목표가 정해지자 세 사람은 범행 시간과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행 후 마츠모토 가족을 모두 죽이고 바다에 유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한 범행 도구를 준비합니다. 6월 19일 밤 11시 어두운 밤 하늘에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차고에 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츠모토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은 1층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츠모토의 아내 치카는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왕량이 망을 보고 양닝과 웨이웨이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마츠모토 부부의 아들과 딸 카이와 히나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양닝과 웨이웨이는 히나의 목을 졸라 기절시킵니다. 이때 카이가 잠에서 깨 큰 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카이의 돌발 행동에 놀란 양닝과 웨이웨이가 카이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치카가 있는 욕실로 갑니다. 샤워를 하느라 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 치카는 불청객의 등장에 놀라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두 남성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의 무차별 공격에 치카는 기절합니다. 그들은 치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목을 비닐끈으로 조른 다음 욕조에 치카의 얼굴을 담급니다. 잠시 후 치카의 숨이 멈추고 양닝과 웨이웨이는 망을 보고 있던 왕량에게 가 맡은 일은 모두 끝냈다고 알립니다. 세 사람은 집을 샅샅이 뒤져 지갑에서 15,000엔과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칩니다. 새벽 1시 40분 마츠모토의 차가 차고로 들어옵니다. 그는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지금 집에 도착했어. 주차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마츠모토가 집에 들어서자 왕량 일당이 잽싸게 새 파이프로 마츠모토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마츠모토는 바로 제압당합니다. 이때 왕량은 기절해 있던 마츠모토의 딸 히나를 마츠모토 앞으로 데려와 위협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마츠모토는 요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돈이 별로 없다며 현금 23,000엔과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그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무릎을 꿇고 딸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왕량 일당은 마츠모토를 비웃으며 보란듯이 그 앞에서 히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츠모토를 기절시킨 뒤 아내 치카에게 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그를 죽입니다. 왕량 양닝 웨이웨이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숨진 마츠모토 가족을 마츠모토의 차에 싣습니다. 그리고 웨이웨이가 차를 몰고 하카타항 하코자키 부두로 갑니다. 왕량일당은 수갑, 넥타이 끈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무거운 아령과 쇳덩어리를 몸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던져버리죠. 사실 마츠모토는 이때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왕량일당은 범행 도구와 피가 묻은 매트 등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 브리지스톤 구름의 공장 주차장으로 가 차 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4명의 목숨을 뺏은 약 4시간에 걸친 범행 끝에 그들이 얻은 건 4만엔과 신용카드 몇 장뿐이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왕량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합니다. 결국 그들 손에 쥐어진 건 현금 4만엔이었고 웨이웨이가 1만엔을 가지고 나머지 3만엔은 양린과 왕량 둘이 각 1만 5천엔씩 나눠 갖기로 합니다. 이후 세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후쿠오카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뒤처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마츠모토 가족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20일 오후 하쿠자키 부두 근처에서 물 위로 떠오른 마츠모토 가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죠. 범행 직후 왕량과 양링은 발빠르게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웨이웨이는 혼자 일본에 남아 사건이 잠잠해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8월 6일 공항 가는 길에 시비가 붙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왕량은 8월 19일 요녕성에서, 양링은 8월 28일 베이징에서 중국 경찰에 각각 체포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총 2달하고 8일이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세 사람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누가 주범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왕량과 양링이 일본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 범죄인을 요녕성 인민법원에서 재판하기로 합니다. 대신 중국 수사당국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 만큼 일본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합니다. 2003년 9월 일본 경찰이 베이징으로 와 중국 경찰과 수사 방법을 협의합니다. 2달 뒤 양국 경찰은 세 사람의 진술을 비교대조합니다. 일본 경찰이 왕량과 양링의 진술서를 확인하는데 대체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일치했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와 누구에게도 의뢰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일본과 중국 두 나라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2005년 1월 24일 요녕성 중구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양링에게는 사형을, 하지만 왕량에게는 검거 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건 발생 2년 후 2005년 7월 12일 양링의 형이 집행됩니다. 한편 일본에서 체포된 웨이웨이의 재판이 2005년 5월 19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웨이웨이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진술에는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일본 사법부는 웨이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웨이웨이는 즉시 항소합니다. 1심 재판에서 내내 침묵을 지키던 웨이웨이는 2심 재판에서는 범행 과정을 상세히 증언하고 유가족에게도 사죄합니다.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2019년 12월 26일 일본에서 웨이웨이의 형이 집행됩니다. 웨이웨이는 교도소 수감 중 중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크게 글씨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중국인의 자국 입국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중국인이 있으면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길림성 출신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